포졸로 변장한 부인. 옛날에 욕심 많은 값싼 부사 생일날이었습니다. 요란한 풍악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지요. 온갖 귀한 것들을 수레에 싣거나 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생일을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사의 비서는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과 선물 내용을 일일이 적고 있었습니다. 풍악 소리가 흥겨운 가운데 부사와 손님들의 술잔이 오가며 어느 정도 취했을 때였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한때의 사람들이 동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암행어사라는 말에 부사를 비롯한 이웃골 원님들은 잔치상 밑으로 들어가 숨거나 도망을 치느라 동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동원 마루에는 생일 축하 선물이 산 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값싼 부사는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지요. 암행어사의 수행비서와 같은 비장은 값싼 부사를 끌어내어 동원 뜰 아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임기를 채우려면 아직 남았는데 무슨 암행어사 출두야? 처음에 8,000냥, 또 얼마 전에 6,000냥을 보냈는데. 부사 김상우는 술이 덜 깨어 눈을 멀뚱거리며 손가락을 짚어가며 뇌물을 올린 달을 계산해 보았지요.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상납을 한 달에 암행어사 출두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제일 먼저 오늘 들어온 선물들을 책방이 적은 것과 대조해가며 가져온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었지요. 이때 동원들을 요란스럽게 만들며 뛰어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탐관오리 김상우는 어디 있느냐? 탐관오리 부사 김상우를 내놓으시오. 벌써부터 김상우를 때려 죽이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고울 젊은이들이 관하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진정들 하시오. 어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라에는 엄연히 국법이 있다오. 죄인 김상우는 국법으로 다스리겠으니 어서 물러가시오. 어사의 말에 파도처럼 밀려왔던 백성들은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어사는 서류를 일일이 점검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들을 모두 풀어주었지요. 그리고 혹시나 하여 김상우의 집을 철저히 감시하게 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로 부사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부사 김상우 부인과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김상우 처는 날은 추워오는데 옥에 갇혀있을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입포교가 부사의 집에 왔습니다. 입포교는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부사 김상우와 죽이 잘 맞는 인물이었지요. 김상우가 비밀리에 입포교를 자신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김상우의 부인은 입포교를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어서 부사님께 드릴 두꺼운 옷을 준비하세요. 입포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이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옷을 꺼내오자 입포교는 몰래 가져온 포졸 옷을 내놓으며 김상우 부인에게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경비가 너무 삼엄하여 포졸 옷으로 갈아입어 변장하고 밖을 나가셔야 합니다. 입포교 말대로 김상우 집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할 정도로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졸로 변장한 부인은 입포교 뒤를 바싹 따라붙여 집을 나와 관아 뒷문으로 해서 옥사로 갔지요. 여보. 김상우를 본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돈 보낸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암행어사를 보내나 말이오. 김상우는
뇌물을 쓸 대로 쓰고 옥에 갇힌 것이 원통한 모양이었습니다. 김상우는 부인을 살며시 불러 부인 귓가에 대고 뭐라 속삭였지요. 그것은 잘 보관했소. 항아리에 넣어 구들장 밑에 잘 보관했지요. 구들장 밑이라고? 그럼 안 되지. 집을 빼앗기게 되면 몽땅 헛것이잖아. 어서 옮기시오. 오늘은 감시가 심할 테고 내 군조를 매수해 놓을 테니 그리 아시오. 이 포교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말고 하여튼 내 담배 쌈지를 갖고 가는 군졸 말만 믿으시오. 난 오늘이나 내일 밤중으로 탈옥할 것이오. 그러니 조금도 내 걱정은 말구려. 김부사가 아내 귓가에 대고 말한 그것이란 말할 것도 없이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인 금덩이와 돈이었지요. 김상우는 그걸 가지고 한양에 올라가 다시 부사 자리를 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여사는 세금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조사하다가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군포 징수대장 때문이었습니다. 군포란 준말로 병역을 면제해주고 받는 삼배나 무명 따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군에 나갈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군포를 받아내었는가 하면 죽어 무덤에 묻힌 해골에게도 군포를 받아내어 가로챘던 것입니다. 여봐라, 저놈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라. 화가 치밀어 오른 어사는 뜰 아래 엎드린 김상우를 보며 소리쳤지요. 아무리 소리쳐 보거라. 난 또 이곳에 부사로 올 것이야. 네 놈이 언제까지 이곳에 머무르겠냐? 김상우는 얇은 겉옷 안에 호랑이 가죽 옷을 입고 때면 해바라고 눈만 멀뚱멀뚱 되었지요.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상우는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김상우는 동원뜰에서 문초를 받고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네가 오늘 당번이냐? 김상우는 거만을 떨며 옥졸에게 물었지요. 옥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조금 있다가 딴 옥졸이 올 것이요. 곧 한양으로 압송되어 갈 텐데 별걸 다 묻네. 점호라도 취하려고 그러시오. 이놈, 예정을 봐서라도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다시 이곳에 오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다시 온다면 저 뒷산에 묻히러 오겠지. 잠자코 입 닫고 계시오. 옥졸 말에 김상우는 배알이 뒤틀렸지만 오늘 밤을 위해 참았습니다. 김상우는 이 포교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지요. 어둠 속에서 김상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포교였습니다. 이 포교는 김상우 가까이 와서 귓속말을 나누었지요. 쌈지를 주셔야지요. 오늘 밤 날쌘 말과 포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뒷창문을 두드리면 그곳으로 나오십시오. 뒷창문은 미리 열어놓겠습니다. 이 포교는 쌈지를 받아들고 옥에서 나갔습니다. 김상우는 이 포교를 돈으로 매수하여 탈옥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밥 드시오. 저녁이 들어오고 김상우가 수저로 밥을 뜨는데 밥에서 쪽지가 나왔습니다. 뒷창문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옥졸이 시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 옥졸과 함께 갈 것입니다. 김상우는 쪽지를 보자마자 얼른 입 안에 넣고 보리밥과 함께 씹어 삼켰지요. 그때 다른 옥졸이 왔습니다. 저놈이구나. 김상우는 속으로 좋아하고 있는데 이봐요. 도망칠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오. 새로운 옥졸은 아까보다 더 딱딱하게 대했습니다.
이 포교 이놈이 금덩이와 5만 양을 몽땅 혼자 꿀꺽할 셈이란 말인가? 김상우는 조바심이나 미칠 것만 같았지요.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소식은 없고 애를 태우던 김상우의 마음은 마침내 끌어올랐습니다. 그때 옥졸이 토끼 눈을 뜨고 가까이 다가왔지요. 어서 준비하시오. 비장이 순찰을 돌고 나면 곧 나갈 것이오. 김상우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입이 바싹바싹 말랐지요. 그런데 내가 자넬 어찌 믿나? 그러자 옥졸은 가슴에서 담뱃삼지를 꺼내었지요. 김상우가 이 포교에게 주었던 그 담뱃삼지였습니다. 아까는 다른 포졸들이 있어 마구 대했던 것이니 섭섭하게 생각 마시오. 그런데 이 포교를 믿으시오. 옥졸이 뜬금없이 물었지요. 그건 왜 묻는가? 하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 하는 말입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졸은 얼른 제자리로 가서는 조는 척을 하였지요. 어사가 데려온 비장이었습니다. 비장은 옥사를 한 바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비장이 가까이 오자 옥졸은 자세를 바르게 고쳤지요. 잘 지켜라. 내일 한양으로 압송할 놈이니. 비장은 한마디 내던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상우는 옥졸이 말한 이 포교 이야기를 마음속에 넣고 잘 생각을 해보았지요. 옥졸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교는 욕심이 많은 자였지요. 그러기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김상우를 돕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겠어요? 김상우는 옥졸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자네 뭘 바라나? 아니, 날 도와주는 대가로 이 포교가 얼마를 준다고 했나? 100냥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1000냥을 줄 터이니 날 끝까지 보호해 주겠는가? 예? 1000냥이요? 그래, 그렇다네. 그 돈이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 것이네. 좋습니다. 제가 한양까지 무사히 모셔드리겠습니다. 옥졸은 신이 나서 말하였지요. 그러고는 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서 밖으로 나가시지요. 1000냥은 꼭 주셔야 합니다. 옥졸이 앞서고 바짝부터 김상우가 뒤를 따랐지요. 옥졸이 목마를 타고 담을 넘자 이 포교가 말세피를 이끌고 기다렸습니다. 어째서 늦은 거야? 비장이란 자가 순찰을 늦게 돌았습니다. 구들장 밑에 있던 항아리는 왜 안 보이느냐? 항아리를 어찌 가져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는 금덩이와 돈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말 3마리가 손살같이 달렸지요. 다음날 새벽 관아는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비장에게 보고를 받은 이 여사는 깜짝 놀랐지요. 비장은 군졸들을 이끌고 김상우의 집과 이 포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였지요. 더구나 박옥졸은 혈혈단신으로 살아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박옥졸을 기억해내었지요. 죄인들을 옥에서 꺼내어 죄 없는 사람들을 가려낼 때 유난히 자기 일처럼 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김상우는 돈을 가지고 한양에 가서 값싼 부사 자리를 사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저녁 나절에 김상우의 옥을 지켰던 옥졸이 어사에게 보고하였지요. 분명 안에서 내통한 자가 있다. 그러니 관원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한양을 가려면 보름은 걸릴 것이다. 잘 달리는 말을 타고 지름길로 가서 놈을 잡아오거나
여의치 않으면 조정으로 가서 알리거라. 비장은 어사의 명을 받고 관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즉시 김상호의 뒤를 쫓게 했습니다. 김상호는 곧장 한양으로 가지 않았지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둘째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 부인집 뒷뜰로 가서 구덩이를 파더니 돈 괴짝을 또 꺼내었지요. 이포교와 박옥졸은 그런 김상호를 보고 혀를 차며 놀랐습니다. 세 사람은 장사꾼 차림으로 영흥까지 갔지요. 영흥 고을에 다다르니 사람들이 몰려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방이 붙어 있었지요. 현상금 1000냥, 아래의 사람을 잡는 사람은 1000냥을 주겠다. 김상우와 이포교를 잡는 현상금이 붙은 방이었습니다. 방에는 김상우와 이포교의 초상화까지 그려져 있었지요. 이거 참 큰일이네. 세 사람은 말을 타고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산길로 갈 작정이었지요. 어디 동굴을 찾아 거기서 쉬고 밤에 가시지요. 이포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상우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중얼 거렸지요. 빨리 가야 하는데. 빨리 가면 뭐랍니까? 잡히면 끝장인데. 저기 골짜기에서 말에게 물이나 먹이시오. 이포교는 말을 이끌고 혼자 골짜기로 갔습니다. 한양 가는 길을 잘 알겠지? 김상호가 박옥졸에게 물었지요. 알다 뿐입니까? 그런데 이포교 표정 보셨지요? 겁먹은 것 같습니다.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박옥졸이 말했습니다. 이포교가 말에게 물을 먹이고자 박옥졸은 자기 말을 끌고 물을 먹이러 갔습니다. 나리께서도 말에게 물 좀 먹이십시오. 박옥졸이 오면 천천히 먹이지. 아니, 절 못 믿으시는 겁니까? 못 믿긴 못 믿으면 내가 어찌 자네를 따라왔겠는가? 김상우는 얼버무리다가 박옥졸이 오자 돈 괴짝을 풀어 이포교와 박옥졸 가운데 두고 물을 먹이러 갔습니다. 정말 한양까지 가실 작정입니까? 박옥졸이 이포교에게 물었지요. 가다가 잡혀 죽겠다. 너나 데리고 가거라. 이포교는 고웃음을 쳤습니다. 김상우가 말에게 물을 먹이고자 이포교가 말하였지요. 나으리 이제 제 몫으로 5,000냥을 주십시오. 뭐? 벼슬이 아니라 돈으로 달라고? 아니 그건 그렇고 날 한양까지 데려다 주어야 주든지 말든지 하지. 저는 한양에 안 갑니다. 안 간다니 그 무슨 소린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리 얼굴이 그려진 방이 붙어 있는데 무슨 수로 한양까지 가겠습니까? 어서 돈을 주십시오. 날 한양까지 데려다 주면 돈을 주지. 한양까지 갈 수 없으니 지금 달라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도 내가 안 가는 게 사또에게 좋을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현상금이 걸린 두 사람이 붙어 다니면 그만큼 더 눈에 잘 띄어 금세 잡힐 것입니다. 그때 잠자코 듣고 있던 박옥졸이 입을 열었습니다. 포교께서 영흥 땅을 벗어날 때까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사또를 모시고 한양까지 가지요. 그런 뒤 5,000냥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포교는 좋아했습니다. 김상우는 속으로 얼씨구나 좋아했지만 속에 눈구렁이 5마리쯤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라 얼른 좋다고 하지 않았지요. 난 싫다네. 내가 박옥졸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 사또, 박옥졸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포교는 한양까지 가는 길에 자기는 빠지려고 입에 침까지 발라가며 박옥졸을 칭찬했습니다. 김상우는
말을 마지못해 듣는 척하며 그러자고 하였지요. 우리 좀 쉴 곳을 찾지요. 그래야 날이 어두우면 바로 길을 떠날 수 있지 않겠어요? 박옥졸은 말을 마치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널따란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바위 틈으로 들어갔지요. 박옥졸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박옥졸이 얼마를 잤을까요?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이포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우가 이포교의 가슴에 올라타고 날이 시퍼런 칼을 이포교 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박옥졸이 코를 골며 고나게 자고 있을 때 이포교도 잠시 까딱까딱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었지요. 그때 김상우가 칼을 빼들고 갑작스레 덮쳐 이포교가 쉽게 당했던 것입니다. 나리 손으로 죽일 필요까진 없잖습니까? 잠에서 깬 박옥졸이 말했습니다. 맞아. 박옥졸, 나 좀 살려줘. 이런 놈은 죽여 없애야 돼.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는 놈이야. 김상우는 이포교를 쉽게 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또, 꽁꽁 묶여 여기 두고 가면 호랑이 밥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 내 미처 몰랐네. 그거 좋은 생각이군. 어서 꽁꽁 묶게. 박옥졸은 이포교를 묶었습니다. 박옥졸, 사또를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포교는 박옥졸에게 말했습니다. 이포교를 묶은 박옥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니, 어딜 가려고 그러나? 김상우는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지요. 마을에 좀 가려고요. 먹을 것을 구하게요. 그렇군. 그럼 돈을 좀 가져가지. 마을로 내려간 박옥절은 주막에 들러 먹을 것을 구한 다음 주모에게 귓속말 몇 마디를 하고 엽전을 주었지요. 박옥졸은 주막을 나와 다시 바위 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상우는 박옥졸이 가져온 주먹밥을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만 가시지요. 김상우는 이포교의 말을 쫓아보내고 길을 떠났습니다. 역시 김상우는 빈틈이 없는 자였지요. 두 사람이 영흥을 막 벗어났을 때 영흥고을 관아는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박옥졸이 마을에 갔을 때 귀에 속삭였던 주막의 여인의 신고로 포졸들이 바위 틈에서 이 포교를 끌고 오고 저녁 때쯤에는 영흥고을을 어슬렁대는 말을 포졸들이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비장이 급히 영흥으로 왔습니다. 비장은 이 포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이 포교를 데리고 다시 갑산으로 돌아갔지요. 이 여사는 이 포교를 신문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이를 미루어 보면 박옥졸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게 아니냐. 어서 박옥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라. 날이 어두워지도록 김상우에 대한 소식도 없고 박옥졸에 대한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갑산 고을 내에 방을 붙였지요. 박옥졸이 부사 김상우에게 끌려가 위태롭다. 박옥졸을 구하려 하니 박옥졸에 대해 손톱만큼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 관아에 알리거라. 다음 날 아침 한 할멈이 동원뜰에 엎드려 어사를 찾았지요.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은 박가의 어미옵니다. 이 여사와 비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인은 좌수댁 노비옵니다. 박옥졸의 어머니는 그간 일을 눈물을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김상우가 갑산 부사로 오기 전 이곳보다 작은 고을에서 부사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그 고을 향소에는 좌수 밑에 별감이 둘 있었습니다.
그 별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박옥조의 아버지였지요. 그때 그 고을에서는 추석과 설에 나라의 공물을 바쳤는데 박별감은 그 공물을 나르는 책임자였습니다. 5년 전 추석 때였지요. 부사 김상우는 좀 더 큰 고을 부사로 가려고 곡물은 잔뜩 거둬들였지요. 그렇게 되자 곡물을 나르는 사람도 많아져 도적에게 습격을 당할 우려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 고을 가까이에는 힘들골이라는 높은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에는 늘 도둑대가 들끓었지요. 그러나 여태껏 김상우의 곡물은 탈 없이 고개를 잘 넘어갔습니다. 박별감이 이끄는 곡물 행렬이 힘들골을 힘들게 넘을 때였지요. 어딘가에서 함성이 들리며 숲속에서 사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곡물을 나들던 포졸들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박별감에게로 모여들어 와들와들 떨기만 하였지요. 무엄하다. 이것은 나라님에게 올리는 곡물이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저들은 이미 목숨을 버리고 산으로 돌아온 산적들이었지요. 박별감의 호령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도적대들은 손쉽게 곡물과 관노까지 빼앗아 유유히 달아나 버렸지요. 박별감은 겨우 목숨을 건져 군졸 몇 명과 관하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적에게 곡물을 빼앗긴 별감은 만냥을 갚든가 아니면 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렴하게 살았던 박별감 집에는 만냥은커녕 열량도 없었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상우는 박별감을 곤장을 때려 옥에 가두었지요. 옥에 갇힌 박별감은 이틀 만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박별감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도망가고 박별감 부인은 값싼 좌수 노비로, 큰딸은 좌수의 작은 부인으로, 그리고 작은 딸은 어디론가 팔려가고 말았지요. 그때 박별감의 아들은 도망쳐 값싼 관아에서 옥솔로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마친 박옥절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 여사는 박옥절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어사는 박옥절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을 노비 문서에서 없애주어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한편 김상우와 박옥졸은 산속 어느 외딴 빈집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김상우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양으로 가는 것이냐? 그럼요. 그럼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째 값싼 땅과 비슷해서 그런다. 김상우는 두리번 거리며 불안한 빛을 감돌았지요. 이곳은 내가 사냥을 왔던 곳 같구나. 염려 놓으십시오. 시골 사람들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지요. 가서 점심을 얻어오겠습니다. 박옥졸은 말 잔등에 실은 돈 괴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말도 쉬게 하려는 거였지요. 나를 두고 어딜 가려는 게 아니겠지. 가기는 어딜 갑니까? 돈도 안 받았는데.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김상우는 어린아이처럼 보채었지요. 빨리 한양에 가서 돈을 주고 벼슬을 도로 사와야 되는데 일이 왜 이리 꼬이는지 김상우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지요. 분명 김상우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박옥졸은 아니었지요. 김상우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김상우에게 물었지요. 값싼 골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요? 어디서 오는 길인데요? 영흥에서 오는 길인데요. 글쎄요. 저도 갑산으로 가는 길인데 길을 몰라 이러고 있습니다.
김상우는 나그네 말을 들어보려고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주막에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했으니 이쪽으로 가면 될 것이오. 먼저 가시오. 저는 일행이 있으니 뒤따라 가겠소. 나그네는 김상우와 박옥졸이 가고 있던 방향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렇담 내가 지금 한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도로 갑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상우는 아찔했습니다. 그때 박옥졸이 바삐 왔습니다. 그래, 모른 척 하자. 난 이따 먹을 테니 어서 가지. 김상우는 박옥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옥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그 나그네가 간 방향으로 말을 몰았지요. 자네 솔직히 말하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날이 박별감이라고 아시지요? 박옥졸은 김상우가 한양으로 가지 않는 것을 눈치챈 줄 알고 박옥졸 자신도 마음에 간직한 것을 꺼내었습니다. 박별감이라 국물을 나르던 박별감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놈 알지? 그놈 때문에 골탕을 먹었지. 지금 그분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지. 이제 아버님의 원수를 갚게 되었다. 김상우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발 이 금덩이와 돈을 다 줄 테니 목숨만 살려주게. 아버님은 내가 죽인 게 아니네. 아버님은 매 맞은 독에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자, 어서 이 돈 괴짝을 말에 실으시오. 박옥졸은 돈 괴짝을 들어 김상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김상우는 미리 준비한 몽둥이로 박옥졸의 뒤통수를 후려쳤지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박옥졸은 피할 새도 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박옥졸의 비명 소리에 놀란 새들이 푸르르 하늘로 올랐지요. 김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은 놓아둔 채 돈 괴짝만 짊어지고 갑산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몰래 숨겨둔 둘째 부인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순찰을 돌던 포교들이 박옥졸을 발견했습니다. 바까다! 한 포졸이 소리치자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포졸들은 찬물을 박옥졸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때 박옥졸이 힘없이 말하였지요. 저쪽으로. 포졸 셋이 박옥졸이 가르치는 곳으로 냅다 뛰어갔지요. 나머지 포졸 2사람이 박옥졸을 간호했습니다. 박옥졸이 눈을 살며시 뜨며 말하였지요. 김상우를 잡아야 합니다. 곧 잡힐 것이야. 어서 관하로 가서 치료를 받고 쉬지. 어사께서 반가워하실 거네. 아닙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말을 좀 태워주십시오. 김상우가 어디 있는지 아나? 집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옥졸이 데리고 가는 곳은 김상우의 둘째 부인 집이었습니다. 그때 먼저 쫓아간 포졸 셋이 큰 집 앞에 서서 말하였지요. 여긴가? 포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포졸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그때 뒤따라온 박옥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이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리 없이 들어가 그놈을 덮치십시오. 포졸 둘은 대문을 지키고 둘은 집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방문을 덜컥 열었지요. 누구세요? 김상우는 어디 갔지? 난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그때 외마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우가 도망친다. 집 뒤쪽으로 도망간다. 바짝 뒤쫓던 포졸 하나가 김상우를 덮쳤습니다. 포졸의 커다란 주먹이 김상우의 턱에 꽂혔지요.
버둥거리던 김상우가 축 늘어졌지요. 나머지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어서 묻게. 덩치가 큰 포졸이 오랏줄에 묶은 김상우를 들쳐업고 둘째 부인 집으로 갔습니다. 김상우는 포졸이 마당에 내팽개치자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하였습니다. 날 살려주게. 내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주겠네. 네 이놈, 어서 죽은 아버님을 살려내거라. 네 아버지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형방이 그런 거라고. 그럼 어머니와 누님 그리고 여동생도 형방에 팔았느냐? 저놈과 잠깐 들릴 때가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포졸들은 박옥졸이 안쓰러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옥졸은 나지막한 산 자락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묘소 앞에 김상우를 꿇어앉혔지요. 우리 아버님이요. 어서 인사를 올리시오. 김상우는 할 수 없이 큰 절을 했습니다. 이제야 아버님께 자식 노릇을 했습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박옥졸이 절을 하자 포졸들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어서 가지. 어머니와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 박옥졸은 김상우를 끌고 값싼 관아로 갔습니다. 한 사람의 걸음은 말할 수 없이 무거웠고 다른 한 사람의 걸음은 날듯이 가벼웠지요. 모쟁이샘 이야기. 조선의 대표적인 효자 10명을 추천하여 명나라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복한의 공적서에 도장이 찍히는 기현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도장이 찍힌 복한의 이름을 물속에 넣으니 그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명나라 황제는 복한은 조선의 효자일 뿐 아니라 세계 만방의 효자라고 칭찬하는 글을 조선에 보내었지요. 복한의 하루 생활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정성 들여 봉양하던 아버지가 병으로 눕게 되었지요. 효심이 지극했던 그는 아버지에게 약이 되는 산삼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그는 길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딱한 처지를 스님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지요. 산삼보다 좋은 약은 온갖 정성이 모여진 산신의 신약이 영약일 것이오.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 병에서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는 스님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소생하기 어렵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스님, 어찌하면 산신의 영약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산신의 신약을 얻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스님의 앞을 막았지요. 그리고 공손히 큰 절을 올리며 산신의 신약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여울 뒷산에 샘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가서 정성껏 빌어보게. 조금이라도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산신의 영약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게. 그 말을 마치자 스님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는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절하고 곧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울 뒷산의 숲으로 덮여있는 샘물은 아주 깨끗하고 맑았지요. 그는 날이 저물기가 무섭게 샘으로 올라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가다듬어
정성으로 산신의 영약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맑디 맑은 샘물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하였지요. 그러한 침묵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계속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소리가 들렸지요. 그는 슬그머니 눈을 뜨고 샘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샘은 다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정성이 부족하여 마음속에 잡념이 생긴 까닭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에 열중하였지요. 어느덧 산 봉우리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는 산 골짜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번뜩 정신을 차렸지요. 앞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의 효심이 참으로 기특하다. 어찌 너의 드높은 효심을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병화는 백약이 무효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니 그것은 오직 샘물 속에서 뛰어노는 고기일 뿐이다. 어서 그 고기를 잡아 아버지께 고아드리도록 하여라. 그러면 곧 아버지 병환이 낫게 될 것이다. 효자는 이 말을 듣고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샘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모를 물고기 한 마리가 이리저리 노는 모습이 보였지요. 얼른 두 손을 샘 속에 넣자 쉽게 손에 잡혔습니다. 물 속에서 나온 물고기는 하얀 비늘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지요. 그는 물고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고아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그 약을 선뜻 받아 마셨지요. 그 후 그의 아버지는 몰라보게 회복되고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 샘이 충남 홍성군 여울에 있다 하여 이 샘을 모쟁이샘, 여울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두건. 옛날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의 한 어부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가 모래사장 위에서 파닥거리는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였지요. 평소 같으면 이게 웬 횡재냐며 덜썩 물고기를 잡았을 텐데 이날은 왠지 물고기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 다시 바다로 보내주었지요. 그리고 다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웬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당신이 살려준 물고기는 용궁의 공주님이랍니다. 그래서 용왕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제가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어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어부는 그 여인을 따라갔고 갑자기 거북이가 나타나더니 어부를 등에 태웠지요. 신기하게도 물속에서 숨을 쉬는데도 코로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요술 거북이라 그래요. 용왕님이 뭘 갖고 싶냐고 물어보시면 무조건 소리 두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여 어부는 생전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용궁에 오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용왕은 어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을 구해준 대가로 네가 원하는 걸 줄 테니 말해보거라. 넋이 빠져있던 어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까 거북이가 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소리 두건이옵니다. 그러자 용왕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요. 그 소리 두건은 용궁에도 하나뿐인 귀한 물건이라 망설여졌던 것입니다. 이에 물고기 공주가 나타나 아버지에게 소리 두건을 주라고 애원하였지요. 용왕은 하는 수 없이 어부에게 소리 두건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사 두건이 아니다. 이 두건을 쓰면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하는 말도 모두 알아들을 수가 있지. 이렇게 하여 어부는 소리 두건을 선물로 받은 채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두건을 쓰면 동물이나 식물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였지요. 마침 눈앞에서 참새가 짹짹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부는 소리 두건을 머리에 써 보았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귀에 참새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참 멍청이야. 저기 냇가에 놓여있는 징검다리 돌 중에 맨 가운데 돌이 사실은 황금인데 그걸 밟고만 지나다니다니. 어부는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부는 얼른 냇가로 가서 그 돌을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하여 어부는 황금 덩어리를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기분 나쁜 까마귀 소리가 꽥꽥 들리는 것이었지요. 이번에도 얼른 소리 두건을 머리에 써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바보야. 그 수많은 의원들이 영주의 딸 병 하나 못 고치니 말이야. 그건 바로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구멍에 뱀 한 마리가 갇혔기 때문인데 그 뱀만 꺼내주면 병이 낫는데. 이 소리를 들은 어부는 얼른 영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영주의 집은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의원들로 들끓고 있었지요. 모두 영주가 자기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여든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에게 딸의 치료가 맡겨졌고 어부는 무슨 주문을 외는 신용을 하는 채 하다가 영주에게 말하였지요. 이번에 새로 지은 집의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영주는 어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네 놈이 날 놀리는 것이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 지붕을 뜯게 하였는데 놀랍게도 지붕에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뱀은 바싹 마른 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요. 어부는 얼른 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소리쳤습니다. 뱀은 배를 채우자마자 어디론가 스르륵 사라져 버렸지요. 뱀이 사라지자 놀랍게도 영주의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씻은 듯 병이 나은 것이지요. 누워있던 딸이 건강해진 모습을 보자 영주는 뛸 듯이 기뻐하며 어부를 사위로 맞아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부는 물고기 한 마리를 구해준 덕분에 금덩이를 가져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쁜 부잣집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지요. 황새가 된 할아버지. 아주 오랜 옛날 하늘은 있으나 아직 태양이 없을 때였습니다. 태양도 달도 없으니 빛이 없어 세상은 아주 어두웠지요. 있는 것이라고는 텅 빈 공간이었고 이따금 바람만 불었습니다. 땅은 있으나 사슴의 발자국보다 작고 오로지 물만 가득하였지요. 시간이 흐르자 바람은 물을 따라 흘렀고 바람 따라 물고기와 돼지가 생겨났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었지요. 물속에서
커다란 땅 덩이가 두 조각 떠올랐습니다. 한 조각에는 남자가, 또 한 조각에는 여자가 서 있었지요.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땅 조각 두 개가 바람을 따라 흐르더니 서로 만나 달라붙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로 가서 둘은 부부가 되었지요. 이들이 바로 태국의 최초의 사람이며 부부로서 상아사 할아버지와 상아시 할머니였습니다. 상아사 할아버지와 상아시 할머니는 땅에 나무와 풀을 심었지요. 진흙을 빚어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도우며 많은 것들을 만들었지요. 아들과 딸도 낳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밀림에서는 한 거인이 벼를 재배하고 있었지요. 상아사 할아버지는 거인에게 자식을 보내어 쌀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인은 밀림에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자신을 만든 이가 바로 할아버지였기에 할아버지의 자식만큼은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팔뚝만한 쌀 한 토를 할아버지의 자식에게 주었지요. 할아버지는 쌀을 진흙탕에 심었습니다. 쌀에서 싹이 돋아나더니 벼가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벼를 거두어 자식들을 먹였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7명의 아들을 두었지요.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를 세우니 7개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7개의 나라에서 제각기 자식을 낳아 키우니 식구가 불어 타이족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 석가모니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 상아시 할머니는 석가모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저주를 받아 땅의 신이 되었지요. 그런데도 상아사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 황새가 되어 땅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다람쥐를 찾아간 짐승. 어느 아름다운 동산에 꿩과 비둘기와 까치가 의족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 따라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었지요. 새 짐승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습니다. 다람쥐를 찾아가요. 그 집은 해마다 먹고 남을 만큼 양식을 곳간에 채워두니까요. 그거 좋겠네. 그럼 힘센 내가 갔다 오지. 꿩이 선뜻 나섰지요. 꿩은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여 다람쥐네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문 밖까지 흘러나와 코를 찔렀지요. 그런데 꿩은 늘 다람쥐를 자기보다 작다고 업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떡 버티고 서서 다람쥐를 불렀지요. 다람쥐 있나? 꿩 나으리가 왔으니 어서 냉큼 나오게. 먹을 것을 좀 내놓으라고. 부엌에서 불을 떼던 섹시 다람쥐가 이 말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어떤 놈이 건방지게 문 밖에서 반말을 하는 것이야. 섹시 다람쥐는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며 뻘겋게 단 집게로 꿩의 뺨을 때렸지요. 남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와서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곳간에 아무리 양식이 차고 넘쳐도 너 줄 것은 없어. 섹시 다람쥐는 이렇게 쏘아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꿩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얻어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돌아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꿩의 뺨을 보면 그때 얻어맞은 자리가 시뻘겋게 물들어 있답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다람쥐네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비둘기도 다람쥐를 업신 여겼으므로 첫 마디부터 거칠었습니다. 다람쥐, 요즘 족제비 밥이 되지 않았니?
용케도 목숨이 붙어 있구먼. 양식을 좀 얻으러 왔으니 내놓게. 섹시 다람쥐가 이 말을 들으니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이건 또 어떤 놈이야? 섹시 다람쥐는 달려 나오며 집게로 비둘기 머리를 냅다 갈겼습니다.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양식이 남아서 버리면 버렸지. 넣어줄 것은 없어. 이리하여 비둘기도 아픈 머리를 싸쥐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둘기의 머리를 보면 그때 얻어맞은 자리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답니다. 이번에는 까치가 떠났지요. 까치는 자기보다 몸집이 크건 작건 그리고 나이가 많건 적건 남을 깔보는 일이 없고 늘 누구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네 집에 가서도 부탁을 하였지요. 언제나 부지런하신 다람쥐 아저씨, 어려운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산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생각도 못해 도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다람쥐 부부는 까치의 말을 듣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것 참 안 됐군요. 어려울 때에는 서로 도와야지요. 우리는 양식이 넉넉하니 어서 가져가시오. 배가 몹시 고플 텐데 오신 김에 함께 저녁이나 드십시다. 남편 다람쥐가 까치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손님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였지요. 이윽고 섹시 다람쥐가 양식 자루를 가져다 주며 말하였습니다. 손님처럼 말씨가 곱고 예절이 바른 분에게는 무엇이든 다 드리고 싶답니다. 그리하여 까치는 양식 자루를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